네, 최욱진입니다. 3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상문제 3회가 되겠고요. 1번을 보겠습니다.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신행정론은 실중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기본적으로 신행정론은 후기행태주의랑 입장을 같이 하고 현상학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가 맞을 수 있겠고요.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 문제를 강조하였다. 그만큼 기술성을 강조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번은 맞다. 행태주의는 행태의 규칙성과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며 이 2번 선지 자주 나오네요. 그쵸?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이거 틀렸어요. 분리하고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정답입니다. 체제론에 따르면은 체제의 변화나 성장, 체제의 적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균형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성 요소 중에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적응하려고 안정과 균형을 찾기 위해서 체제는 노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4번의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수평적인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쉬운 선지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실체설이네요. 실체설이라는 것은 사회 내 엘리트가 사회공동체라는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공익을 규정을 하는 거죠.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실체가 있던 공익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론적인 관점을 취하는 반면에 과정설은 다양한 사람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물이 공익이라고 보니까 다원론적인 관점을 취한다. 공익의 과정설은 대립적인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요거는 과정설이 아니고요. 실체설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체설에서 공익의 기준은 무엇인 거예요? 사회공동체를 위한 이익이 되면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건 실체설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공익의 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중시한다. 그냥 의견만 잘 수렴하면 된다는 뜻. 4번에 플라톤과 루소는 기억을 해둡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실체설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공익을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3번 공공선택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시장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갖다가 경제학을 활용해서 어떤 연구한 이론이다. 대표적인 학자 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학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뷰캐넌, 니스카넨, 그리고 오스트롬이라는 학자도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 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인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이거 틀렸네요. 너무 답이 쉽습니다. 이거 정답이 2번이에요. 기본적으로 공공선택론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고요. 여기에서부터 계속 추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 3번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결정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공공선택론에서 간주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를 판가름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정보의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 4번 연역적인 설명 방식을 취한다. 경제 수학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물에 관한 추론 방법을 이용하는데 유용하다. 4번 문제를 볼게요. 정책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정책이 있고 예시가 이제 나와 있군요. 보니까 구성정책, 선거구조정 유명합니다. 공식적인 제도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분배정책, 편익을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건설, SOC 건설이 맞고요. 추출정책, 국민으로부터 뭔가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병이라든가 조세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징정책,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상징물을 지정하는 정책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임대주택 건설이 아닌 거죠. 임대주택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 되겠고요. 상징정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국경일을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월드컵 경기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것들, 문화재 복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4번이 틀렸어요. 5번. 정책 변동의 유형 중에서 자, 포인트는 정책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포인트가 뭐냐면 정책의 완만한 변화예요. 완만한 변화. 산출물의 수준을 약간 변화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가난한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최저생계비 같은 거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저생계비를 지급받는 집단이 예를 들어서 A 집단이었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A 집단의 바로 위에 있는 B 집단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사회과학 용어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A 집단은 안 되는데 어려운 분들이긴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만 공급하다는 것을 요 B 집단까지 확대해서 뭐 최저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런 것들이 정책 유지의 예시가 돼요. 1번 볼게요. 정책 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이 되어서 자, 목표는 유지하는데 정책 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한다. 이거는 정책 승계죠. 몇 번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 유지에 관한 좋은 예시가 4번 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그 바로 위 계층, 차상위 계층인 거예요. 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게 정책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2번 선지나 3번 선지가 되겠어요. 한번 리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리더십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리더십 효과가 리더와 구성원 관계, 자, 과업의 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에 의존한다는 상황론은 피들러가 제시한 거죠. 피들러의 상황론적 리더십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의미가 뭐냐면은 피들러가 제시한 세 가지의 상황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피들러가 제시한 상황 변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는 거 암기를 해두시고요. 리더와 구성원 관계라는 것은 리더에 대한 부하의 충성도를 의미하고요. 과업구조라는 것은 얼마나 체계가 잡힌 조직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리더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이라는 것은 리더가 보유한 권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상황 변수가 된다. 맞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서 의사소통이 하향적이고 수직적이다. 계층제적인 조직에 잘 어울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구조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라고 공부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번에 리더십론은 시기적으로 자질론, 이거 특성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태론, 상황론, 신속성론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자, 이 신속성론이라는 거를 참고로 용어를 챙겨두는데 이게 변혁적 리더십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왜 신속성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변화를 유도할 줄 아는 리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변혁적 리더십이.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속성론, 자질론과 비슷한 설명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적 리더십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속성론 이렇게 부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걸 챙겨뒀으면 되는 겁니다. 4번에 허쉬와 블랜차드. 허쉬 초콜릿은 성숙한 맛이야. 허쉬와 블랜차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불편한 게 뭐냐면은 경로 목표 이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경로 목표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하고 이거 에반스가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허쉬와 블랜차드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정답 4번.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는 불효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한다.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참여지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축지향적인 거는 ZBB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렸습니다. 영기준 예산제도가 단위 사업을 사업과 재정 계획에 따른 장기적인 편성이다.
쪽으로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예산 조건을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당해연도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PPBS가 있고 ZBB가 있다라고 했을 때 PPBS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단위 사업을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장기적이에요. 근데 ZBB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을 재검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적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에 계획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3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개방체제적 관점의 예산 편성 제도다. 그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개방체제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정책 중심적으로 예산 편성한다는 뜻입니다. 부서 중심이 아니라. 3번 정답.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 배정 과정에서 사업량을 제시하죠. 근데 지금 보면 제시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어요. 좋은 문제네요. 8번.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을 중심으로 조직을 쪼개고 나누는 것이고 계급제는 계급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적인 어떤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다. 이거는 사람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분류체계를 형성을 한다. 직위분류제는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만 계급제는 그냥 일반적인 특성만 봐요. 그렇게 해서 가장 하위 계급으로 사람을 뽑도록 하는 거죠. 계급제는 인적 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지만 수직적인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A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B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C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A 부서에서 뭐 결혼이 생겼다. 그러면은 C 부서에서 이렇게 충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인 융통성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하위 계급이고 이 위의 계급에도 A, B, C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위의 계급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얘기다. 계급제는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아서 직업공무원제랑 똑같은 거죠. 협력을 통한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4번의 직위분류제는 조직계획의 단기적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제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맡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다 교체해버리고 할 수 있는 특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번 문제. 균형 성과표는 기본적으로 밸런스 있게 조직의 성과 평가를 하자라는 거죠. 총 4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처리 과정, 업무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 업무 프로세스 관점, 그 다음에 학습 및 성장 관점. 이렇게가 이제 조직 내에서 평가할 때 조직 내적인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직 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재무적인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 관점이 있다. 재무적 관점은 이제 매출 같은 거, 고객 관점이라는 것은 고객의 만족도 같은 거, 이런 4가지의 관점을 다 잘 고루고루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을 평가를 할 때, 혹은 조직 관리를 할 때. 1번, 균형 성과표를 정부 부분에 적용을 시킬 때, 자, 포인트가 있네요. 정부 부분에 적용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무적인 관점보다는
학습 및 성장의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요. 균형 성과표는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보 부분에 적용했을 때는 약간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이 넷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라 꼽으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정부 부문에서. 자, 2번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다. 이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가 뭐냐면은 이 학습 및 성장 관점이에요. 이 학습 및 성장 관점은 뭐다? 조직 구성원의 만족이에요. 이것은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한다. 장기라는 포인트가 있네요. 2번이 요거 정답이에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성원이 만족하면서 이제 만족하는지 여부 자체는 조직 관리할 때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직 관리 측면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게 오히려 재무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3번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 전략과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의 해석 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잘 개발된 BSC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조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하는 전략이 있잖아요. 우리 조직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전략이에요. 미션, 비전 뭐 이런 거죠. 이런 바람직한 방향성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과를 정해야 되는 건데 성과 지표를. 이 성과 지표가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성장 관점,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네 가지로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를 해야 돼라고 구성원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 전달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략의 해석 지침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합하다는 거예요. 4번 내부 프로세스 관점. 이 내부 프로세스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게 능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의사결정 같은 거, 조직 구성원의 참여 같은 것들이 업무 처리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보는 겁니다. 통합적인 일처리 절차보다는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 방식에 초점을 둔다. 통합적인 일처리 방식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4번도 이거 틀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현대적인 조직관리 기법에서는 조직을 나누고 쪼개고 이런 분업에 너무 초점을 두지 않아요. 유기적인 연결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10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NPM에서 활용했던 제도가 됐죠. 공공성이 강한 특정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제 기관한테 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 책임도 지게 만드는 겁니다. 소속 책임운영 기관은 기관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이거 맞는 선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보건복지부가 있어요. 이게 중앙행정기관이거든요. 이 보복부에 속한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뭐가 있냐면은 국립나주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나주병원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보복부 여기에 책임운영기관 심의회를 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이나 정원 운영은 신축적이기 때문에 자 총정원이라고 하잖아요. 총정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령이에요. 여러분 요 선지 2번 선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충원이 되고 직원의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장이 담당을 한다. 그러니까 이 국립나주병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충원이 되고 이 나주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시험은 나주병원장이 담당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자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뭐냐면은 요 그림의 관계에서는 보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속해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소속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그리고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라고 책임운영기관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참고 수준입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슈 네트워크와 정책 공동체에 관한 비교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슈 네트워크라는 것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참여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개방성이 대단히 높은 어떤 정책 네트워크가 되고요. 정책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그리고 그들끼리 협력이 잘 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공동체는 대단히 협력적 네트워크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이슈 네트워크 참여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다. 틀렸죠. 이슈 네트워크는 굉장히 개방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네요. 쉽습니다. 정책 공동체는 광범위하고 개방적이다.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게 이슈 네트워크,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게 정책 공동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선지는 정책 공동체는 대단히 협력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얘네는 어떤 기본 가치가 공유도에 대해서 높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산출이 예측이 용이한 편이다. 그래서 윈윈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얘네는 너무나 많은 참여자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공유도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 무슨 정책이 나올지 산출이 곤란한 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돼요. 12번 시장 실패 및 정부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실패 및 정부 실패. 정부 실패 원인 중에서 권력의 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보조금 삭감과 규제 완화 등이 있다.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권, 민, 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영화하고 규제 완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1번 정답이에요.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그렇죠.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맞는 얘기입니다. 정부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사적 목표의 설정, 이거 내부성이죠. 그 다음에 파생적인 외부 효과, 권력 편제 등이다.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자,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 있었죠. 정부는 일반적으로 공적 유도를 하거나 규제를 한다. 이것도 했던 사항이에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국가 권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베버주의는 국가나 정부 관료제의 독자성과 지도적 개입적 역할을 강조한다. 요거는 참고 선지로 보도록 할게요. 베버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의회가 정한다라고 하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권력을 가지고 이익 집단들한테 이를 집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러한 독자성을 인정한다는 거. 그리고 이익 집단에 대한 그런 개입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 조합주의는 이익 집단 간 경쟁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본다. 이건 조합주의 얘기가 아니라 다원주의적 관점이죠. 정답은 딱 2번이에요.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본가가 그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고 자본가가 정부를 다 꼭두가시처럼 만든다. 엘리트주의는 정책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엘리트들 간의 그런 배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본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정답. 목표 관리와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MBO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목표를 설정하고 참여하고 완료하는 거다. 순서를 보자면 부하의 참여에 의해서 상관과 합의하에 달성할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피드백하는 겁니다.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다음 목표 설정에 또 반영을 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TQM은 구성원의 참여를 인정하죠. 이 토탈이라는 의미 자체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점에서 MBO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MBO도 참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TQM은 고객지향적 관리라는 점에서 TQM은 기본적으로 목표 자체가 고객 만족이에요. 왜냐하면 NPM에서 활용하는 조직관리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MBO와 동일하다. MB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직 내부 목표 달성이에요. 달성 여부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성과 평가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에 MBO는 인간의 자율 능력을 믿는 자기실현적 인간관. 자기실현적 인간관은요, 능동적 인간이라고 치환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얘기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공직부패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도화된 부패. 이것은 공부할 때 부패가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패가 일상이에요. 참 슬픈 일인 거죠. 부패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 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규칙을 지킨 행동을 하게 되면은 쟤 왜 저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 유형이다. 맞습니다. 백색 부패. 이거는 뭐냐면은 선의 부패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정도는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관료 사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그쵸? 선의 부패로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용서해 줄 수 있다. 흑색 부패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야, 어떻게 저런 부패를 할 수 있어? 절대 용서 못한다. 이러면 흑색 부패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하급 행정관료들이 낮은 보수를 채우기 위해서 생계 유지 차원에서 저지르는 생계형 부패다. 이거는 그냥 생계형 부패에 대한 얘기예요. 흑색 부패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회색 부패는 국민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해주자,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지 말자,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사업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정 세입을 갖다가 특정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돈인데요. 법률로서 설치를 하죠.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이거 틀렸어요. 법률이에요.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선생님하고 많이 했던 선지입니다. 이건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에 대한 얘기다. 3번.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조세 수입을 가지고 세입을 이루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3번 틀렸습니다. 4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다. 잘 나와요, 이 선지. 4번이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고 국가재정을 표현할 때 그다음에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은 예산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 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는 이 회계와 회계 간의 전출입을 허용을 하고요. 예산과 기금 간의 전출입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4번 선지 맞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예산 집행의 통제와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속비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지출이죠. 경비 총액과 그 한 해에 들어가는 돈, 연부액에 대해서 미리 국회 의결을 당연히 얻어야 돼요. 그런데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한 해에 들어가는 연부액에 대해서도 의결을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명시 2월은 2월이라는 것은 명시 2월이 있고 사고 2월이 있는 거죠. 명시 2월은 예측한 2월, 사고 2월은 예측을 못했던 2월입니다. 연도 내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거니까 예측하지 못한 2월이 되는 거죠. 이거는 명시 2월이 아니라 사고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 확보 수단인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의회에서 의결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는 세양목간의 자금 융통이죠.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기재부의 재량으로 융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8번. 우리나라 의회의 권한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근데 선지를 지금 쭉 보니까 답이 바로 들어오네요. 이 성결처분권이라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이건 지자체장이잖아요. 이것과 유사한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활용하는 게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거죠.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마찬가지로 성결처분권도 지자체장의 권한이 되겠다. 의회 의결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을 때, 근데 이제 대단히 급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일단 집행을 먼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지자체의 장한테. 조례의 재개정 및 개폐, 행정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그다음에 예산의 의결 및 결산 승인, 이런 것들은 다 의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19번.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하고 참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발생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래가 발생하기만 하면은 회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굳이 현금의 입출입이 있을 때만 기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당시에 자산의 증가는 기록을 하되 비용이나 부채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 채권을 발행한다. 네, 요거를 발행할 때 자산의 증가는 당연히 기록하게,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채권을 갖다가 비용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투자금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기록할 수 있는 거다. 2번, 산출물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감가상각 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산출물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이 변화할 수 있는지를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만큼 성과 관리에 용이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낸 그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이러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행을 할 때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어차피 우리는 성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왜?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활용하니까 다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권화된 조직을 어떤 행정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에 용이하다. 이건 현금주의죠. 많이 했던 선지죠. 반면에 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자의적인 회계 처리를 어느 정도 하는 걸 용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 기법이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는 수입,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수익과 비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를 재무제표를 만드냐면은 재정운용표를 만들거든요. 재정운용표라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기록을 한 겁니다. 20번. 개방형 직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개방형 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특정 부문에서 어떤 전문성 그리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외부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정부 조직으로 굳이 중간이어도 딱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정실에 의한 자의적 인사에 우려가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TV에서 낙하산 인사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재직자의 능력 발전이나 승진 및 경력 발전 기회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누군가를 뽑아온다라는 것은 조직 내부 구성원한테는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거 틀렸네요. 개방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문 행정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3번이 정답이네요. 중앙행정기관은 고공단 직위 총수의, 자, 그렇죠. 100분의 2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되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그 숫자를 잘 폭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번 문제는 정답 3번. 옴부즈만 제도죠. 일종의 행정감찰관 제도가 되는 겁니다. 행정부 내에서 국민의 어떤 고충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들어주고 위법한 행정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고치도록.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809년 스웨덴, 핀란드라고 하면 틀립니다.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권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정 권고. 3번. 옴부즈만은 시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직권조사도 가능은 하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인권위가 옴부즈만 기관에 해당이 된다?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이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요. 얘는 대통령 소속도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도 아니고요. 헌법기관도 아니에요. 22번.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옳은 거죠. 항상 조심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른슈타인의 분류에 따르면은 주민의 참여와 영향력의 수준이 매우 높은 주민 권력 단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과정 측면의 이념이다.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정, 참여, 통하는 말입니다. 맞는 얘기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로 예산 심의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킨다. 아니죠. 심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이거 선생님하고 풀었던 거죠.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다. 그거하여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치단체 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서를 갖다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가나 마가 옳은 선지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 지방분권법 얘기네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치분권위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에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자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기술력이라든가 돈은 중앙이 많은데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일을 어떻게 지자체가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처리하기 곤란한 일을 중앙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 방식에 있어서, 자, 좋습니다.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3번 선지 잘 나와요.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면 시군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시도면 시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묶어가지고 4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결정은 강제력을 지닌다. 실질적인 강제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는 강제성을 지니는 것처럼 나오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제력은 지니지 않는다.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만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4번. 근무 성적 평정의 유형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들에게 중간 범위 점수를 주는 거다. 이러면은 집중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보통 점수만 계속 주는 거야. 넌 이것도 보통이야. 넌 이것도 보통이야. 2번. 근접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을 들 수 있다. 잘 나오는 선지인데 강제배분법이라는 것은 성적을 배정을 할 때, 줄 때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주라는 거죠. 뭐 A학점 몇 퍼센트, B학점 몇 퍼센트, C학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뭐 C만 막 엄청 많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근접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분포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3번. 근본적 귀속의 착오는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타인 성공을 평가할 때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일종의 질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정자마다 척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지각과 이해가 상이할 때 평정상 오류가 범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그쵸.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 요소를 지정을 할 때 평정자가 임의적으로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어떤 평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25번.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내용이론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내용이론이 있고 과정이론이 있잖아요. 카테고리를 잘 보라는 거죠. 머슬로의 욕구계층론, 내용이론입니다.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다. 얘는 내용이지만 얘는 과정이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론.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요인 이론론, 이것도 내용이론이죠. 근데 부름의 기대이론, 유명한 과정이론입니다. 스키너의 강화이론, 이거 학습이론인데 이거를 행정하기 위해서는 과정이론의 한 종류라고 봐요. 그 다음에 포터와 롤로의 업적 만족 이론, 성과 만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과정 이론입니다. 리커트의 관리 체제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이론이죠. 그런데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론, 얘도 내용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헤크먼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이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내용 이론 중에서 복잡인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과정 이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굳이 답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제 4번이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내용 이론도 되니까요. 내용 이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런 어떤 각도에서 문제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4회차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